실패하면 한국은 다신 중동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사우디 왕족의 살벌한 경고에도 한국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3연을 매달렸고 미국이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둘 다 처참히 무너진 죽음의 사막 한국이 자신만만하게 나서자 세계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허풍 떠는 건 중국이랑 판박이네요. 다들 팝콘이나 준비하시죠. 60년간 깨끗한 물 한 방울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저주받은 불모지. 그런데 한국인 5명이 약속한 48시간 만에 그 저주를 박살내자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백성의 목숨을 구했소.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인은 국빈으로 대우하라. 강대국들이 모조리 패배한 그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파이살 알하르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와디 알 자잘의 촌장이자 평생을 모래와 암석을 연구해 온 지질학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저 무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막의 태양은 자비 없이 타올랐고 건조한 바람은 입안 가득 모래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 그리고 땅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 그것은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파이살 촌장, 나오시오. 마을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사우디 중앙개발청의 카림 국장이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흰색 토브와 값비싼 구트라를 쓴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의 뒤로 노란색 괴물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최신형 불도저 30여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검은 매연을 뿜어내고 있었죠. 카림 국장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제 가슴팍에 툭 하고 밀어 넣었습니다. 네옴시티 외곽 정비 계획에 따라 최종 통보하러 왔소. 이 마을의 지하수 오염 수치는 이미 한계를 넘었어. 비소 농도가 기준치의 50배야. 이건 물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인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우리 마을의 우물은 말라가고 있었고 그나마 나오는 물조차 썩어 문드러진 지층에서 배어나온 독극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60년 전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처음으로 정착한 이 땅은 우리 부족의 영혼이자 역사였습니다. 국장님, 1년만, 아니 6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정화시설을. 제 애원 섞인 말에 카림 국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색 스프레이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 담벼락에 우리 부족의 문양이 새겨진 그 신성한 벽에 거침없이 붉은색 X자를 그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파이살, 당신도 알잖아. 지난 10년 동안 당신들이 뭘 했는지. 프랑스, 미국, 일본, 세계 최고라는 놈들은 다 불러봤지. 결과가 어땠나?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외곽, 모래 언덕 너머에는 우리가 거인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살려보겠다며 찾아왔던 선진국 기업들의 잔해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왔던 건 프랑스의 거대 물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 본부를 차리고 에비앙 생수를 마시며 3년 동안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만 트럭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플랜트 건설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특수한 안반 지형을 뚫지 못한 겁니다. 예상보다 집안이 너무 단단합니다. 추가 예산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결국 기초 공사만 하다가 예산 문제로 철수했습니다. 남은 건 짓다만 콘크리트 구조물뿐이었죠. 그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납품한다는 최첨단 필터 기술을 자랑했죠. 그들이 설치한 장비는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염된 물이 생수로 변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사막의 모래를 얕봤습니다. 와디 알 자잘의 모래는 밀가루보다 곱습니다. 그 미세한 모래 입자가 미국의 최첨단 정밀 기계에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설치 일주일 만에 수백만 달러짜리 펌프가 멈췄고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신도 물을 못 만든다며 혀를 내두르고 떠났습니다. 일본은 더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정교했지만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이프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터져버렸고 일본 기술자들은 부품을 가져오는 데만 석 달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억 달러가 넘는 돈이 모래 속에 파묻혔고 우리에게 남은 건 녹슬어가는 파이프와 고장난 펌프,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카림 국장은 담벼락에 그려진 붉은 X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72시간 주겠소. 사흘 뒤 이 시간까지 마실 수 있는 물, 즉 식수 기준을 통과한 물을 보여주지 못하면 강제 집행하겠소. 불도저가 이 집들을 모조리 밀어버릴 거요. 알겠나? 72시간이라니. 그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기업들도 못한 일을 어떻게 사흘 만에.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카림 국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과 불도저들이 일으킨 모래바람 속에 멍하니 서 있던 그때 등 뒤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8살 손녀? 누라였습니다. 아이는 휠체어에 앉은 채 힘겹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거무튀튀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소 중독 증세였습니다. 피부는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맑았던 눈동자는 황달로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누라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쫓겨나는 거야? 나 때문에? 아이의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질학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정작 내 손녀 하나 살릴 물도 구하지 못한 못난 할아버지. 그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라의 휠체어를 밀어 집으로 데려와 아이를 눕혔습니다. 열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라고. 쫓겨나면 누라는 길 위에서 죽을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사기꾼이라도 좋고 악마라도 좋았습니다. 누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물 관련 기업 리스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십 번 거절당했던 메일함이었지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긴급 입찰 공고, 와디알 자잘 식수 공급 프로젝트. 조건은 72시간 내 완공 및 식수 공급, 성공 시 $500만 지급, 실패 시 위약금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500만 우리 부족이 대대로 모아온 기금 전부였지만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72시간이라니.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예상대로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신 확인조차 뜨지 않는 메일들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누라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카림 국장이 남기고 간 불도저들의 실루엣이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띠링. 노트북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스팸 메일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답장 제목은 긴급 입찰 공고에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K-워터 컨소시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K-팝이나 김치나 만드는 그 작은 나라? 삼성이나 LG는 들어봤어도 물 회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시는 파이살 촌장, 발씨는 고영석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단, 우리는 72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48시간? 독일도, 미국도, 프랑스도 실패한 곳에서 48시간이라니? 이건 미친놈들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 분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엔지니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트북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누라의 신음소리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기꾼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흘 뒤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당신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그 답장이 사막의 역사를 뒤바꿀 신호탄이 될 줄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을, 어귀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낡은 트럭 2대, 그 위에는 번쩍이는 최첨단 장비 대신 칠이 다 벗겨진 파란색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그 짧은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3년을 공들여도 실패했고 미국 지휘가 최첨단 장비를 쏟아붓고도 도망친 곳이 바로 여기 와디 알 자잘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 48시간을 장담하다니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마을 회관으로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붉은 X표가 그려진 집들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 갈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침묵 속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아프리카야? 아시아야? 촌장님, 도망가셨습니까? 독일도 못한 걸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해냅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위약금도 없다면서요? 그냥 와서 돈만 챙겨서 도망갈 놈들이라고요. 제일 먼저 반발한 건 옆집 무스타파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올 때마다 짐꾼 노릇을 하며 푼돈을 벌어왔던 친구입니다. 그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파이살, 당신도 알잖아. 프랑스 놈들은 생수만 마시며 파티를 했고 미국 놈들은 에어컨 나오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 이번엔 또 무슨 꼴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차라리 정부 보조금이라도 받고 이주하는 게 낫지. 주민들의 분노는 타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여전히 열병에 시달리는 손녀, 누라가 있었으니까요. 단 이틀, 딱 이틀만 참아보자고. 어차피 사흘 뒤면 다 쫓겨나는 판국에 밑져야 본전 아니가. 제 고함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였습니다. 회관 문이 벌컥 열리더니 카림 국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고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파이살 촌장. 정말 실망이군요. 한국이라니, K-팝이나 김치 만드는 나라에 우리 사우디의 국책 사업을 맡기겠다고? 그는 일부러 김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수행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그들은 48시간을 장담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48시간? 하, 미치광이들이군. 48시간이면 파이프 연결하다가 끝나겠어. 좋아. 마음대로 해보시오. 대신 조건이 있소. 만약 실패하면 당신의 부족은 2주 정착금 50% 삭감이오. 그리고 당신 파이살 촌장직에서 즉시 해임될 각오하시오. 그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 대답에 카림 국장은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중얼거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부족을 망친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습니다. 약속한 도착 시간은 오후 2시. 사막의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주민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럴싸한 장비라도 가져와 다오. 독일 놈들처럼 거대한 크레인이라도, 미국 놈들처럼 번쩍이는 트레일러라도.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이라도 그럴싸해야 카림 국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 1시 50분. 드디어 지평선 끝에서 모래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온다. 저기 온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물체를 보며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 팀은 벤츠 트럭 10대를 몰고 왔었습니다. 미국 팀은 최신형 캐터필러 중장비를 앞세웠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것은 폐차 직전의 낡은 픽업 트럭 2대와 그 뒤를 따르는 5톤 화물차 1대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화물차 짐칸에 실린 것은 최첨단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항구 야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치 벗겨지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파란색 선박용 컨테이너 박스 2개였습니다. K-워터라는 로고가 희미하게 박혀있는 그 낡은 박스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저게 다야? 고물상을 불러왔어? 우리를 놀리는 거야?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야유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카림 국장도 마침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시오 파이살. 저게 당신이 말한 구원자요? 고철 수집상이 아니고? 하하. 48시간 만에 고물을 처리하러 왔나 보군.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선두에 있던 픽업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엘리트 엔지니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이나 하얀 가운 대신 기름때가 묻은 작업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검게 그을린 피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낡은 안전화. 그는 마치 공사판에서 갓 튀어나온 현장 노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팀의 리더, 고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4명의 팀원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용접 마스크를 목에 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두꺼운 안전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커다란 공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마지막 한 명은 묵직한 배관 공구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먼 행색이었습니다. 고영석 팀장이 저벅저벅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주변의 야유와 카림 국장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는 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을 내밀며 짧은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투박한 발음이었습니다. 미스터 파이살, 늦지 않았죠? 저는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라기보다는 농부의 손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장비는 다른 트럭이 더 오는 겁니까? 제 질문에 고영석 팀장은 피식 웃으며 뒤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뇨. 저거면 충분합니다. 48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금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카림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코리안, 지금 농담 따먹기 하러 왔소? 독일이 수억 달러를 쓰고도 실패한 곳이오. 저런 깡통 2개로 뭘 하겠다는 거요? 고영석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림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사막의 바람을 가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슈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물을 만들러 왔죠. 독일은 수억 달러로 건물을 지었지만 우리는 500만 달러로 생명을 살릴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섬뜩할 정도의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건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며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야생의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였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고영석 팀장은 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시간 없다. 바로 시작하자. 하은아, 수질 데이터부터 뽑고, 제복 형님, 용접기 예열해두세요. 정호, 민수, 너희는 배관 자재 내려. 우린 1분도 아깝다. 그들은 짐을 풀기도 전에, 환영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곧바로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기이했습니다. 보통 외국 기술자들은 도착하면 숙소부터 찾고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착한 지 5분도 안 되어 작업복 주머니에서 공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낯선 타국이 아니라 매일 출근하던 자신의 앞마당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화물차에서 깡통이라 불리던 파란색 컨테이너의 문이 끼기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주민들과 카림 국장, 그리고 저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저 고물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두운 컨테이너 내부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거대한 기계 대신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야유 속에 낡은 컨테이너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대한 물탱크도 육중한 펌프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얽힌 수백 개의 얇은 파이프와 전선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독일 장비가 웅장한 성벽 같다면 이것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시계 내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틈조차 보이지 않는 그 질식할 듯한 밀도. 두 번째 컨테이너에는 예비 부품과 공구, 그리고 정수 필터 모듈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야전 병원의 수술 도구처럼 쓸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무스타파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가 열리자마자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특수부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복 형님, 1번 라인 배관 확인해주세요. 하은아, 넌 바로 수질 센서 세팅하고, 정호, 민수, 2번 컨테이너에서 필터 모듈 꺼내서 정렬해놔. 나는 전력선 딴다.
고영석 팀장의 짧은 지시에 팀원들은 대답 대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여독을 풀 시간도 짐을 풀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보통 외국 기술자들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에어컨이 나오는 숙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웰컴 티를 마시며 느긋하게 미팅을 잡죠.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짐 가방은 모래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그들은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옷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촌장님, 여기 우물 위치가 어디죠? 그리고 독일 팀이 쓰던 폐파이프 라인은 어디 있습니까? 고영석 팀장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뒤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만 독일 파이프는 이미 녹슬어서 쓸 수 없을 겁니다. 규격도 다를 텐데요. 규격이야 맞추면 되죠. 가봅시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언덕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엉겁결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50도의 폭염 속에서 그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탁해 급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양고기와 쌀을 쪄낸 우리 전통 음식 캅사였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곳을 찾았던 서양 기술자들은 우리가 내민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비위생적이라며 본국에서 공수해온 통조림이나 빵을 먹었죠. 심지어 프랑스 팀은 식탁에 파리 한 마리만 날아와도 기겁을 하며 식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커다란 쟁반에 담긴 캅사를 들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기름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바닥에 앉아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하십시오. 입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쭈뼛거리며 쟁반을 내려놓자 고영석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와, 밥이다. 형님들, 식사하고 합시다. 그들은 물티슈로 대충 손을 닦더니 쟁반 주위에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기도 전에 그들은 맨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덥석. 고영석 팀장이 뜨거운 양고기를 손으로 찢어 입에 넣었습니다. 으아, 죽인다.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완전 한국 칼국집 맛이네. 팀장님, 저도 좀 주세요. 아, 배고파 죽겠네. 심재복 반장이라 불리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밥을 손으로 뭉쳐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백하은 박사라는 여성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전통 방식 그대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밥과 고기를 섞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우리 부족의 일원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른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 우리랑 똑같이 먹어. 외국인이 손으로 캅사를 먹는 건 처음 봐. 그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묘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더러운 사막 음식이 아니라 귀한 손님 대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고영석 팀장이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촌장님. 힘이 나네요. 이제 밥값 해야죠. 그 밥값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심재복 반장이 용접 마스크를 쓰고 독일팀이 버리고 간 폐자재 더미로 향했습니다. 치익.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독일제 300mm 파이프와 한국제 250mm 연결구를 가만히 노려보더니 거침없이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독일 지멘스사의 특수 파이프라 용접이 안 돼요. 재질이 달라서.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신반장은 대꾸했습니다. 쇠는 다 똑같아요. 달래가며 붙이면 다 붙습니다.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콜라 캔을 주워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파이프 사이의 틈새에 끼워 넣고는 다시 용접기를 들이댔습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두 금속이 녹아내리며 하나로 엉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호환불가라며 포기했던 그 연결 구간이 한국인 기술자의 손에서 단 10분 만에 이어졌습니다. 봤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겁니다. 신반장이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 투박한 미소를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매뉴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되게 만드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제 손녀 누라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하은 박사가 노트북을 들고 누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이가 방해될까봐 급히 달려가려 했지만 멈칫했습니다. 백 박사가 무릎을 꿇고 누라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안녕?
네가 누라구나. 백 박사는 서툰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라는 부끄러운 듯 제 다리 뒤로 숨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백 박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누라의 손에 쥐어주며 아이의 퉁퉁 부은 손목과 발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비소, 중독이 생각보다 심해요. 말 초신경까지 독소가 퍼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만한 딸이 있어요. 한국에 두고 왔죠. 그녀는 다시 누라를 보며 아니, 누라에게 약속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약속할게.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 마시게 해줄게. 알았지?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의 자존심과 엄마의 마음을 건 맹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이방인들에게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사막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조명을 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들의 컨테이너 주변만 대나처럼 환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밤 안에 1차 조립 끝내야 내일 시운전합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고영석 팀장의 고함과 함께 고요했던 사막의 밤이 기계음과 망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야. 밤새 일할 작정인가 봐. 저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시간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혹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사막의 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현장을 지키던 저에게 고영석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촌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든 말씀하십시오. 야식이라도. 아니요. 트럭이 필요합니다. 마을에 있는 트럭이란 트럭은 다 가져와 주세요.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배터리요?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독일제 발전기. 10년 묵은 고철이라 전압이 불안정해요. 우리 장비는 센서티브해서 전압 튀면 다 날아갑니다. 안정적인 직류 전원이 필요해요. 트럭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서 임시 변전소를 만들 겁니다. 트럭 배터리로 변전소를 만든다니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반장의 용접 실력을 본 뒤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깨우겠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마을 청년들을 깨웠습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국팀의 그 치열한 눈빛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트럭 키를 가져왔습니다. 10대, 20대, 마을의 낡은 픽업 트럭들이 한국팀의 컨테이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성지순례를 온 신도들의 행렬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사냥꾼들 같기도 했습니다.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수십 개의 배터리가 전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 완료. 스위치 올립니다. 3, 2, 1. 우웅. 거대한 진동음과 함께 죽어있던 컨테이너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멈춰있던 펜이 돌아갔습니다. 됐다. 1차 전원 확보. 한국 팀원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도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막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 멀리 남서쪽 하늘에서 별빛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불청객, 사우디의 악몽이라 불리는 하부브, 모래 폭풍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순간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영석 팀장은 이미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다. 1분도 아깝다. 하나, 수질 센서 캘리브레이션 잡아. 제복 형님, 용접 계속 가시죠. 정호, 민수, 배관 자재 정렬하고 3번 라인까지 깔아. 나는 배관 라인 딴다. 그의 목소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뛰어든 지휘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선진국 엔지니어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독일 팀은 발전기 설치에만 일주일이 걸렸고 미국 팀은 변압기를 기다리느라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도착한 지 6시간 만에 그것도 폐차 직전에 트럭 배터리들을 엮어 전력을 공급해낸 것입니다. 팀장님, 1번 취수구 압력이 너무 낮아요.
독일 놈들이 쓰던 거라 모터 힘이 딸립니다. 심재복 반장이 용접 마스크를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라인으로 우회해. 거기 밸브 잠그고 바이패스로 돌려. 안 되면 내가 직접 뚫는다. 알겠습니다. 뚫어보죠.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 되게 만들면 된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들의 작업 속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 파이프 하나를 연결하는 데는 정밀 계측과 가접, 본 용접, 검사까지 최소 반나절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반장은 눈대중으로 쓱 보고는 윙윙거리는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고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해치웠습니다. 치익! 그의 손에서 푸른 불꽃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마법사 같았습니다. 10분 만에 파이프 하나가 연결되고 또 10분 만에 밸브가 설치되었습니다. 저게 가능해? 용접봉을 저렇게 빨리 돌리면 기포가 생길 텐데. 마을에서 대장간 일을 하는 하산이 입을 딱 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쇠를 다뤄왔지만 저런 속도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저건 그냥 빠른 게 아니야. 정확해. 비드? 그러니까 용접 자국 좀 봐. 기계로 찍어낸 것 같잖아. 하산이 손전등으로 용접 부위를 비추며 감탄했습니다. 신반장은 그저 묵묵히 다음 파이프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국팀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으쌰, 이거 잡아. 오케이. 땡겨.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고영석 팀장이 파이프를 들면 신반장이 용접기를 들이대고 백하은 박사가 볼트를 조이면 정우와 민수가 너트를 건네고 배관을 정렬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기꾼들이라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촌장님, 저 사람들 잠은 언제 잡니까? 무스타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어젯밤부터 한숨도 안 잤어. 그때 백하은 박사가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눈 밑이 퀭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촌장님, 혹시 커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진하게요. 아, 물론이죠.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가장 진한 아랍 커피를 끓이라고 했습니다. 대추야자도 챙겼습니다. 커피를 받아 든 백 박사는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인사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지금 수질 데이터 분석 중인데 비소 농도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50ppm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필터가 금방 막힐 거예요.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필터를 역세척하는 주기를 10분으로 줄이면 됩니다. 대신 전력 소모가 엄청날 거예요. 배터리가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한국 스타일인가 봅니다. 오전 10시, 약속한 48시간 중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작업 공정률은 벌써 60%를 넘어섰습니다. 독일팀이 석 달 걸렸던 기초 공사를 단 하루 만에 끝낸 겁니다. 카림 국장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글라스를 벗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만에 된 거요? 저 파이프들 다 연결된 거요?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카림 국장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면 뭐 하오. 물이 나와야지. 아직 멀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같은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혹감과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태양은 다시 살인적인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5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으악!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심재복 반장이 팔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파이프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살이 벌겋게 익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씨. 따가워 죽겠네. 별거 아냐. 얼음이나 좀 갖다 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백하은 박사가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반장님, 좀 쉬세요. 이러다 쓰러져요. 쉬긴 뭘 쉬어.
저거 마무리 못하면 시운전 못해. 비켜봐. 신반장은 붕대를 감은 팔로 다시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그 도끼에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필사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돈? 명예? 아니면 그때 누라가 휠체어를 타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에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해진 물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이거 마셔요. 누라가 신반장에게 물통을 내밀었습니다. 신반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받아 들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진짜 시원하다. 그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라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금방 고쳐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공정률 80%.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 도왔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물을 떠다 주고 그늘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코리아, 슈크란. 코리아. 아이들이 외치는 응원 소리에 한국 팀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영석 팀장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다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돼.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던 건조한 바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평선 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질학자로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붉은색은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촌장님, 저거 뭡니까? 고영석 팀장이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안 돼. 하부부다. 하부부가 온다. 제 비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마치 산맥처럼 거대한 벽을 이루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높이만 1km가 넘는 사우디의 재앙. 모두 피해. 집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카림 국장도 차에 올라타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피해야 합니다. 저건 기계를 다 박살낼 겁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고영석 팀장은 멍하니 다가오는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피하면 끝장이야. 필터에 모래 들어가면 다시는 못 써. 그는 뒤를 돌아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선택해. 도망칠래? 아니면 막을래?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눈빛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지. 심재복 반장이 용접 마스크를 다시 썼습니다. 막읍시다. 까짓 거.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컨테이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그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지평선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피를 토하듯 붉게 물들더니 이내 거대한 검은 장벽이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악몽, 하부부가 도착한 것입니다. 시속 100km의 모래바람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야자수들이 허리가 꺾일 듯 휘청거렸고 양철 지붕들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 지하실로 대피하려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도망쳤으리라 생각했던 한국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원 위치로. 1번 흡기구 마가. 하은아, 제어 패널 덮어. 고영석 팀장의 목소리는 이미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움직였습니다. 심재복 반장은 용접용 두꺼운 가죽 재킷을 벗어 1번 필터의 공기 흡입구를 덮었습니다. 백하은 박사는 자신의 몸을 웅크려 노트북과 제어 패널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2번 컨테이너의 예비 부품 문을 몸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미쳤어. 저 사람들 죽으려고 환장했나? 무스타파가 제 팔을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500만 달러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누라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콰광. 어디선가 날아온 쇠파이프가 컨테이너 외벽을 강타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으악.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하은 박사였습니다. 날아온 파편에 어깨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제어 패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괜찮아? 다른 팀원들이 달려가려 했지만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이었습니다. 모래 알갱이는 마치 산탄총의 총알처럼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투둑, 투두둑. 트럭 배터리를 연결해 만든 임시 전력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컨테이너의 녹색 불빛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모래가 부딪히는 소음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전력 나갔어. 비상 조명 켜. 어둠 속에서 고 팀장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모래먼지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4시간 동안 밤새워 연결한 파이프와 정밀 센서들이 모조리 망가질 판이었습니다. 카림 국장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안전한 쉘터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파이살, 당장 철수시키시오. 저러다 사람 죽으면 국제 문제야? 어차피 실패라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포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헤드랜턴 불빛 몇 개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 사슬을 만들고 온몸으로 컨테이너의 틈새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0년 평생 패배감에 젖어 살았던 제 영혼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이방인들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도망친다고? 저는 옆에 있던 무스타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트럭 키 줘봐. 뭐 하시게요? 촌장님 미쳤어요? 우리 마을 일이잖아. 우리 아이들 살리려고 저러잖아. 우리가 구경만 할 거야? 제 고함에 무스타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청년들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자. 트럭 몰고 와. 바람막이 만들자. 컨테이너 둘러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남자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낡은 트럭 20여 대가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모래 폭풍을 뚫고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우리는 한국팀의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둥글게 진을 쳤습니다. 트럭으로 거대한 성벽을 만든 것입니다. 쾅! 쾅! 트럭 차체에 모래와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백미러가 날아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려 서로의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 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뒤엉켰습니다. 꽉 잡아. 날아간다. 고영석 팀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촌장님,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물은 제 손등으로 떨어져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폭풍을 견뎠습니다. 백하은 박사는 제 아들의 등 뒤에 숨어 노트북을 지켰고 심재복 반장은 무스타파와 함께 찢어진 천막을 붙들었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마을 청년들과 어깨를 맞대고 컨테이너 뒷면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같은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영원 같았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래 더미 속에서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살았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영석 팀장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은아, 시스템 체크해. 재복 형님, 파이프 라인 점검하고. 헤드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트럭들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연결해 둔 전선들은 끊어져 뱀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 내부는 기적처럼 멀쩡했습니다. 팀장님, 센서 정상입니다. 모래 유입 없어요. 백하은 박사의 외침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하아. 마을 사람들과 한국 팀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자연의 분노조차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재복 반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메인 펌프가. 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컨테이너 뒤편,
심장부나 다름없는 고압 펌프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래는 막았는데 과부하가 걸렸나 봐요. 모터 코일이 다 탔습니다. 심 반장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고영석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비 부품은? 이번 컨테이너에 예비 필터랑 센서는 있는데 이 규격 모터는 없습니다. 이건 특수 제작한 거라.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0시간 남짓.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풍을 이겨냈다는 환희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만 하려는 걸까요? 그때 고영석 팀장이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냐? 그가 저 멀리 어둠 속에 방치된 거인들의 무덤, 즉 실패한 외국 기업들의 잔해를 가리켰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 한번 해보죠. 심장 이식. 기계의 심장을 이식한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지 놈들이 버리고 간 펌프. 그거 모터는 살아있을 겁니다. 규격은 안 맞겠지만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보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 그것도 다른 나라의 부품을 억지로 결합한다니 0.1mm의 오차만 있어도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가자, 뜯어와. 고영석 팀장의 외침과 함께 한국팀은 다시 공구를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이살 알하르비, 62살, 와디 알 자잘 촌장. 새벽 3시, 달빛조차 들지 않는 사막의 어둠 속에서 거인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폐기물 처리장이 랜턴 불빛으로 부산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묘지에서 부품을 도굴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깄다. 지 놈들이 쓰던 고압 펌프. 심재복 반장이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육중한 쇳덩이를 찾아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신형이었지만 모래바람에 제어보드가 나가버려 방치된 녀석이었습니다. 다행히 모터 코일은 멀쩡했습니다. 야, 이거 무게가 500kg은 되겠는데? 크레인 없으면 못 옮겨. 무스타파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고영석 팀장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크레인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람 손이 크레인이야. 밧줄 가져와. 파이프 굴려서 지렛대 만들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50도에 육박했던 낮의 열기가 식어 영하로 떨어진 밤이었지만 한국 팀원들의 등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마을 청년 10명이 달라붙어 밧줄을 당겼습니다. 으라차차. 하나, 둘, 셋. 끼기기. 쿵. 거대한 쇳덩이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럭 짐칸에 억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트럭 바퀴가 푹 꺼질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온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이제 카림 국장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수술이다. 하은아. 제어 패널 뜯어. 저 미국놈 모터랑 우리 컨트롤러랑 전압부터 맞춰야 돼. 제복 형님. 모터 축이랑 우리 임펠러랑 연결 부위. 사이즈 안 맞죠? 고영석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심반장이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림없어. 저건 인치 규격이고 우리는 밀리미터잖아. 축지름이 0.5mm 차이 난다. 이대로 돌리면 진동 때문에 박살나. 0.5mm. 머리카락 굵기만 한 차이였지만 분당 3,000번 회전하는 고속 펌프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덜덜거리다 베어링이 깨지거나 축이 부러질 게 뻔했습니다. 선반도 없고 밀링 머신도 없는데 0.5mm를 어떻게 맞춰요? 그냥 포기하죠. 무스타파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반장은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다 마신 콜라 캔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이게 딱 0.1mm다. 그는 가위를 들고 알루미늄 캔을 얇게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얇은 금속 조각 몇 개로 500kg짜리 괴물을 길들이겠다고? 서걱, 서걱. 심반장의 손놀림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잘라낸 알루미늄 조각, 이른바 심을 모터 축과 임펠러 사이에 겹겹이 끼워 넣었습니다. 0.1mm, 0.2mm. 손끝의 감각만으로 미세한 틈을 메워나갔습니다. 됐다. 꽉 조여. 그가 볼트를 조이자 덜컹거리던 축이 거짓말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와, 저게 된다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전압이 안 맞아요. 미국 모터는 480V인데 우리 인버터는 380V 출력이에요. 이대로 연결하면 모터가 안 돌거나 타버려요. 백하은 박사가 노트북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승합 변압기가 필요했습니다. 변압기. 고영석 팀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깐만요. 일본 팀이 쓰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을 회관 뒤편 창고예요. 10년 전 철수할 때 무거워서 두고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창고 구성 먼지 쌓인 미쓰비시 로고가 박힌 변압기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내부는 멀쩡했습니다. 좋아. 이걸 중간에 물리면 전압 맞출 수 있어. 한미일 합작이네. 고영석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심장에 일본 혈관, 그리고 한국의 두뇌.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전선을 연결하고 세팅을 마쳤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카림 국장이 정한 시한까지 8시간. 시운전 해볼까요? 백하은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침을 삼켰습니다. 돌려. 위잉. 모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덜덜거리는 소음이 심했습니다. 신반장이 끼워 넣은 알루미늄 조각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끼기기. 우웅. 소음이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부드러운 회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았다. 돈다. 마을 청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물이 나와야 진짜니까요. 펌프 압력 올려. 10바. 고영석 팀장의 지시에 백 박사가 출력을 높였습니다. 압력 상승 중. 5바. 7바. 9바. 푸슉. 갑자기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새잖아. 용접 부위가 터졌어. 무스타파가 소리쳤습니다. 밤새 급하게 용접했던 파이프 이음새가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안 돼. 멈추지 마. 멈추면 모터 다시 못 켜. 고영석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한번 멈추면 과열된 모터가 눌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물이 다 새는데. 막아. 몸으로라도 막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심재복 반장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파이프를 맨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반장님, 빨리 고무밴드 가져와.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감아. 그의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영석 팀장도 달려가 그를 도왔습니다. 저도, 무스타파도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파이프에 몸을 밀착시키고 터져나오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빨리 감아. 더 세게. 백하은 박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무밴드를 칭칭 감았습니다. 찢어진 셔츠, 밧줄, 청테이프.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동원했습니다. 정우와 민수도 달려와 예비 파이프 클램프를 물어왔습니다. 그렇게 30분을 버텼을까요? 물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됐다. 잡혔다. 신반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화상과 상처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씩 웃었습니다. 아따, 사우디 물맛 좋네. 짜다 짜. 그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오전 9시, 이제 5시간 남았습니다.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터를 통과하고 정제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다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앙! 불도저였습니다. 카림 국장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모래폭풍으로 장비가 박살났을 거라 확신한 그는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수십 명의 철거 용역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안 끝났어? 카림 국장이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요? 아직 멀었소. 제가 나가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차피 실패야. 어젯밤 폭풍에 다 끝났을 거 아냐? 짐이나 싸라고 해. 얘들아, 밀어버려. 그의 손짓에 불도저들이 굉음을 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 주민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비켜. 다치기 싫으면.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습니다.
고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확성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건드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자우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국말로 욕설을 퍼붓는 그의 기세에 용역들이 주춤했습니다. 지금 물 만들고 있어. 1시간. 딱 1시간만 기다려. 물 안 나오면 내가 내 손으로 부술 테니까.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진짜 죽일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카림 국장도 움찔했습니다. 좋아. 딱 1시간이다. 그 뒤엔 얄짤없어. 카림 국장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컨테이너의 배출구 호스 끝에서 꿀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꾸르륵, 쿨럭, 공기가 빠지는 소리, 그리고 쪼르륵, 탁한 흙탕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온다, 물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습니다. 저 물은 아직 마실 수 없는 오염수였습니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해서 맑은 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은 피가 마르게 흘러갔습니다. 물 색깔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누런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백하은 박사가 모니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수질 센서 수치는 아직 식수 부적합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비소 농도 0.05 ppm, 기준치 0.01 ppm까지 떨어져야 했습니다. 11시 50분. 약속한 1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카림 국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끝났다. 밀어버려. 불도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띵!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모니터의 빨간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수 적합 판정, 비소 농도 0.001 ppm, 그리고 배출구 호스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나왔다. 맑은 물이다. 심재복 반장이 컵을 들고 달려가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넘쳤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 물을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물을 다 마신 신 반장이 카림 국장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야, 이거나 먹어라. 한국 물 맛이다. 그는 빈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이살 알하르비, 62살, 와디 알 자잘 촌장. 약속했던 1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심재복 반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컵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맑은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배출구 호스 끝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줄기는 사막의 태양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으아! 물이다. 진짜 물이야.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을 입은 채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고 노인들은 엎드려 알라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잠깐! 멈춰! 저거 다 가짜야. 카림 국장이 확성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수돗물 끌어와서 쉬하는 거지? 비소 농도가 저렇게 빨리 떨어질 리가 없어. 당장 밀어버려.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의 명령에 철거 용역들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육중한 불도저가 컨테이너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500만 달러의 기적이 깡통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기계야! 고영석 팀장이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군중을 가르고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제 손녀, 누라였습니다. 아이는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누라야,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누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휠체어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두세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호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작은 두 손을 모아 쏟아지는 물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도저, 기사조차 브레이크를 밟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누라가 물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꿀꺽.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사막에 울렸습니다. 물을 다 마신 누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아니 카림 국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물이 달아요. 그 한마디, 물이 달아요. 그 말에 카림 국장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수질 검사 성적서도 필요 없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마시고 웃는 물,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와, 하아.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카림 국장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철거 용역들도 슬그머니 시동을 껐습니다.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카림 국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검은색 헬리콥터 5대가 마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 옆면에는 사우디 왕실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왕실이다. 왕실 근위대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림 국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너희들 다 끝장이야. 불법 점거에 사기까지 쳤으니 참수형이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헬기 착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무장 군인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헬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카림 국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높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전하, 이곳까지 누추한 곳에 카림 국장이 허둥지둥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그를 본체만 채하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와 그 앞에 서 있는 흑투성이의 동양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고영석 팀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 팀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기름과 숯검정으로 뒤범벅이었으며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족 앞에 서기엔 너무나 불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왕세자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 팀장의 그 더러운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 백성을 살려줘서. 왕세자의 아랍어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카림 국장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전하? 저놈들은 사기꾼입니다. 고철 덩어리로. 닥쳐라. 왕세자가 일갈했습니다. 내 놈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보고서나 조작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내 국민을 지켰다.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영웅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왕세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트럭으로 만든 바리케이드와 인간 사슬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네가 고 팀장인가? 예, K워터 고영석입니다. 고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세자는 미소 지으며 고 팀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네들이 만든 이 물, 나도 좀 마셔볼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전하. 심재복 반장이 급히 3컵을 가져왔습니다. 왕세자는 망설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정말이군. 달아. 아주 달아. 에비앙보다 낫군. 그의 농담에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왕세자는 카림 국장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철거 계획은 전면 취소다. 그리고 자네는 오늘부로 해임이다. 짐 싸서 나가. 전하. 제발. 카림 국장은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정의구현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다시 고 팀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 팀장, 그리고 K워터 여러분, 당신들은 오늘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 사우디의 미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가져와. 즉석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와디 알 자잘 수질 개선, 프로젝트 성공 보수, 5천만 달러, 추가로 네옴 시티 수처리 시설 우선 계약권 부여,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 그리고 네옴 시티라니 수조 원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고 팀장이 손사래를 쳤지만 왕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의 땀과 눈물값에 비하면 헐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세자가 누라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 한국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시오. 모든 비용은 왕실이 부담하겠소.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시오. 할아버지, 나 한국 가는 거야? 누라가 제품에 안기며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양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영웅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무동을 탔습니다. 심재복 반장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용접 불꽃으로 작은 불꽃놀이를 보여주었고, 백하은 박사는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해나 문신을 선물 받았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마을 청년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사우디 전통 춤을 따라 추었습니다. 고영석 팀장은 저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촌장님, 이제 발 뻗고 주무십시오.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저희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팀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전 주민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가지 마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이들이 트럭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신반장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하은 박사는 누라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만나.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응. 꼭이야. 누라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래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 낡은 트럭 2대가 그 어떤 호화로운 행렬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컨테이너에서 1분마다 뿜어져 나오는 맑은 물줄기는 이제 사막의 강이 되어 우리 마을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알하르비, 62살, 와디 알 자잘 촌장. 그 뜨거웠던 48시간의 사투가 끝나고 어느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알람 소리 대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물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5년 동안 모래폭풍 소리만이 전부였던 이 마을에 이제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청아한 물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우리 마을 와디 알 자잘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마을 입구의 풍경입니다. 카림 국장이 그려놓았던 그 흉물스러운 붉은색 X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이 그 위에 초록색 페인트로 덧칠을 하고 담벼락 아래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한국팀이 만들어준 그 단물을 머금고 말이죠. 며칠 전 서울에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봐라. 머리카락 많이 자랐지? 화면 속의 누라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병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볼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 무균실에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백하은 이모가 떡볶이 사줬어. 조금 맵긴 한데 진짜 맛있어. 아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백하은 박사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가까지 반납하고 누라의 병실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촌장님, 걱정 마세요. 누라 수치, 이제 정상이 나고 똑같아요. 곧 퇴원해서 비행기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늙은 주책인지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은 기술만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고영석 팀장이 떠나기 전 선물로 주고 간 그 낡고 찌그러진 안전모입니다. 심재복 반장이 쓰던 용접 마스크도 그 옆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은 그 앞에서 다짐하곤 합니다. 나도 커서 저 사람들 같은 기술자가 될 거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배울 거야. 실제로 우리 마을 청년 5명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워터가 약속한 장학생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무스타파의 아들도 그중 한 명입니다. 평생 양이나 치며 살 줄 알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수자원 관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바꿔놓은 셈입니다. 얼마 전에는 리야드에서 온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은 사막의 기적 성지로 불리며 주말이면 구경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들은 컨테이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시며 감탄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형제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생명수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옴시티의 수처리 사업 파트너로 한국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앵커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흥분해서 전하더군요. 화면 자료로 고영석 팀장의 인터뷰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귀국 환영식장에서의 모습 같았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정복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간절함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해내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플랜트도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이 해낸 이유, 그것은 기계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그들은 우리를 불쌍한 난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맨손으로 밥을 나눠 먹고 모래 폭풍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텼던 그 밤,
그 연대감이 기계를 돌리고 물을 만들고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유난히 반짝이는 동쪽의 별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 별을 보며 기도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그 기적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 그 땅을 밟게 되면 꼭 전해주라고 말입니다. 슈크란. 코리아, 당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것이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 와디 알 자잘에서 일어난 48시간의 기록,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